저는 이렇게 실제로 뭐 달력을 보고 증폭제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다가 그게 이해가 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꺼번에 막 너무 많은 게 들어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뒤섞여 가지고 좀 이렇게 복잡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유기농 정도로 하고 마칠 걸. 누구랑 떠드는데 저게 더 많이 들어. 마스크 벗어야 된다고? 마스크 하신 따로 이유가 있으세요? 방역에 걸릴까 봐. 아. 둘이 있을 때는 안 하는데 제가 말할 때 이렇게 막 분말이 많이 튀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뭐 질문자 선생님 계신? 여기 옆에 분. 청계에 오신 분. 네. 그래, 마스크 벗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지난 시간에 안 들으셨나? 선생님도 안 들으시죠? 지난 시간에 박균 선생님 뭐 했었죠? 지난 시간에 또 요거 하셨죠. 열매 뿌리 꽃잎 하시고 사구성체 설명하시면서 뭐 플라톤 입체. 아, 오늘 더 깊게 들어가는 거. 네네네네. 아, 달력에 관해서 네. 간지. 네. 저도 지난 시간에 그 생명 역동농업에서 다른 농사 짓는 방법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뭐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파종 달력을 활용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그 이제 전 세계의 생명 역동농업, 그러니까 바이오 다이나믹을 하는 농민들이 사용하는 파종 달력, 그러니까 바이오 다이나믹 카렌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매년 만들고 지난 시간에 이걸 어떤 원리로 대충 만드는가를 아마 설명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 이 달력이 저한테 한 20부 정도 있거든요. 농사뿐만 아니라 아까 봤지만 그 슈타이너 인지학에 관련된 것들을 뭐 관심 있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지고 사가시면 돼요. 이게 10,000원인데 제가 뭐 10,000원 받아서 돈 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 역동농업 실천 연구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매년 요 달력을 만들고 한 500부에서 600부 정도 찍는데 그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독일에서 우리가 그 달력을 받아서 다시 뭐 시간이나 용어를 다 번역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원 받으면 그 비용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독일에 판권을 줘야 돼요. 로열티로 10%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달력은 저기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지난 시간에는 파종 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까 이제 박균 선생님 얘기에서 많이 나왔는데 증폭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길게 얘기할 만큼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대신 2006년부터 매년 그 생명 역동농업 실천 연구회에서 증폭제를 계속 만들어 왔어요, 매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라 이러면 제가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물으면 제가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기회가 되면 전체적인 그 물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박규현 선생님과 같이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걸로 하고, 또 하나는 슈타이너 박사가 1925년도에 사망했잖아요. 그 슈타이너 박사가 유일하게 1924년도, 그러니까 사망하기 한 5, 6개월 전에 유럽의 농민들한테 이끌려서 농업에 대한 강좌를 했어요. 한 열흘간 거쳐서 했는데 그 기록이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책이 유일한 슈타이너의 강의록이고, 다른 것은 농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생명 역동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요걸 하나의 뭐 이론서나 원리서로 해서 2006년도부터, 저는 그전 2000년 기농할 때부터 좀 보긴 봤는데 봤지만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잘 모르겠고 제가 받은 느낌의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성경책 읽는 느낌이 나다가, 두 번째는 이거 자꾸 읽으면 마법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다가, 세 번째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거부감이 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대신 이 책도 역시 독일에 판권을 주면서 저희 농민들이 번역을 했거든요. 시중 서점에는 없습니다. 그냥 평화나무 농장에서 평화나무 출판사를 만들어서 거의 거기서 만들었고, 우리 농민들이 이제 공부할 때 쓰는 용인데, 근데 공부는 되게 하기 힘들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평화나무 농장에 김중건 원해덕 선생님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많이 알고 있어서 질문, 그 농장을 통해서 질문이 오고 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 또한 거기서 다 얻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 역동농업 실천 연구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외국에 뭐 이렇게 이메일이나 외국에 이제 그 역동농업 관련된 혹은 인지학이나 발도르프 관련된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농한기 겨울에 이렇게 3박 4일 일주일씩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역시 뭐 통역을 하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답은 듣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생명 역동농업에 대해서 특히 증폭제, 아까 말씀드렸던 솥불부터 쭉 나오는 증폭제가 9가지 있는데요. 그 증폭제에 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을 그나마 설명을 얻고자 한다면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이 책은 15,000원이고 달력 팔고 책 파는 것 같은데, 이건 역동농업을 이제 아직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평화나무 농장과 제가 거기서 받아와서 여기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 안에 있는 증폭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없고 벌써 목이 잠기는데 말을 안 해서, 나 물 좀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기는 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고, 그런데 농사라는 건 뭐 때가 있고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이 하는 생명 역동농업의 수준을 보면 슈타이너가 말했거나 유럽 요즘은 미국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데 캐나다나 이런 생명 역동농업 농장에서 해왔던 경험들을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 일단 그럼 외워. 그래서 외워서 했던 건데 그래도 수준이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이제 10년 넘죠? 15년. 15년, 16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슈타이너 당시에 말한 증폭제는 모두 만들어서 사용해요. 물론 그 재료는 뭐 사슴의 방광을 어디서 구할 거며 그러한 부분들은 바이오 다이나믹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에서 이렇게 재료를 사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9가지 증폭제는 모두 만들어서 사용하는 정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증폭제가 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요상한데 일단 이 생명 역동농업을 공부하는 모임, 뭐 학습 모임이 됐든 실천하는 모임이 됐든 간에 저는 지역과 뭐 이렇게 구분을 갖지 말고 그러니까 직업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것이 곧 인지학이나 발도로프로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서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갔으면 하고 이제 저도 생명 역동농업이 좀 실현되는 농장을 꼭 죽기 전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좀 완벽한 실현을 위해서 계속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고 또 하다가 막히는 부분도 많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덜컥덜컥 많이 막히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제가 별총총 달리형총 섣불 농장인데 생명 역동농업의 어떤 철학을 여기 담고 싶어서 제 농장을 이렇게 제 땅이 없을 때부터 정해놓고 있다가 이제 땅이 생겨서 제가 작년 겨울부터 간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가 저녁만 되면 이렇게 팠었는데 술 먹다가 요 2자밖에 못 팠어요. 내년 겨울에. 지금은 농사철에 바빠서 정신이 없고 일단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저도 가지고 있는 의문이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그럴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카렌다라는 달력, 파종 달력이라고 우리는 이제 번역해서 부르는데 달력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9가지 증폭제의 공통점은 별기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식물은 곤충이나 동물, 사람과 달리 별기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자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별기운을 시간대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봤던 4가지 기운이 있는 거죠. 흙, 뭐 빛, 흙, 뭡니까? 물, 또 뭐예요? 빛, 흙, 물, 열. 열. 예. 이 4가지의 기운이 그냥 그렇게 나눈 게 아니라 슈타이너가 말하길 우주의 그 기운, 즉 별 기운은 지구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면 제가 지금 용어가 아까 막 그 박견 선생님이 공기를 빛으로 오고 그래서 저희가 농업에서 쓰는 용어랑 달라가 헷갈리는데 그냥 제 식대로 말하자면 그 4가지 기운을 받아서 식물이 4가지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먹는 그
물 기운은 잎의 채소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추 같은 잎, 그 다음에 그 열 기운은 열매 채소로 나타나거든요. 토마토, 고추, 가지. 그 다음에 빛의 기운은 꽃 식물로 나타나거든요. 컬리플라워, 브로콜리, 장미 등등등 꽃. 그 다음에 그 흙의 기운은 뿌리 식물로 나타나죠. 고구마, 감자, 뭐 이렇게 땅 속에서 자라는 뿌리 식물들. 이렇게 이 네 가지 기운이 형태와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건 그 기운을 받아서 그렇게 생긴 거죠. 스스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관계, 별 기운, 즉 우주에서 오는 어떤 에너지에서 관계에서 생겨났는데, 그 기운들이 어느 시간대에 지구에 있는 식물과, 이 네 가지 식물과 교감, 관계를 밀접하게 주고받느냐라고 나타낸 게 이 파종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 파종 달력은 보면 월 단위로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그 월의 기후, 그러니까 그 한 달의 성질을 나타내 주는 거죠. 무슨 별자리가, 태양이 무슨 별자리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달은 뭐 건조할 거다, 따뜻할 거다, 냉기가 있을 거다, 이런 기운들이 달력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거죠. 유전 선생님 맞죠? 네, 맞습니다. 예. 틀린 말 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달력은 요 밑에 있는 숫자는 달이, 내가 하늘을 봤을 때 달이 이렇게 한 달 동안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돌아가는 그 시간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예를 들면 뿌리 식물 혹은 뭐 잎의 식물, 꽃의 식물, 이런 식물들에게 어떤 영향들을 강하게 주고받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이 달력은 통째로 별 기운이 지구에 있는 식물들과 밀접하게 관계 맺는 그 시간대의 성질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역동농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뭐 미국에서든 독일에서든 유럽 어느 나라에서든 가면 요런 달력들이 걸려 있죠. 왜냐하면 이걸 보지 않고서는 생명 역동농을 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9가지 증폭제는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하면 1시간, 2시간 막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생명 역동농업, 슈타이너 박사는 농업은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으로부터, 그러니까 특히 식물을 이렇게, 식물이 우주의 기운과 별 기운을 담아서 존재하는 그 식물을 인간이 뺏어온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타이너 박사는 별 기운이 지구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타낸 것들을 식물은 이제 자기 방식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걸 자연계 역시 순환의 원리인데, 중간에 인간이 그걸 뺏어와 버리면 이 순환의 고리가 깨져 버리니까, 슈타이너 박사는 그 순환의 고리를 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식물이 특히 씨앗의 생명력이 감퇴돼서 더 이상 농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슈타이너 당시에 1924년도에 강의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거든요. 특히 우리가 지금 관행 농사 방법에서 쓰고 있는 뭐 화학 비료나 농약이나 제초제나 기타 인공적으로 만든 영양분들, 또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 넣는 그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자연이 본래 별 기운의 순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에 개입해서, 무리하게 개입해서 식물의 순환을 교란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식물은 씨앗이 생명력을 잃고 퇴화될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실제로 많이 퇴화됐어요. 비료 농약을 쓰면서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60년대 이전은 거의 전통 유기농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왔죠, 비료가. 근대 현대 농업이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모든 지하수는 질소 과다로 오염이 돼 있고, 질산성 질소는 뭐죠 그게 청색증이라는 암을 유발하는. 근데 실제로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모든 증폭제에 빗물을 쓰고 빗물이 없을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맑은 계곡물을 사용해라. 가장 안 좋은 건 강물이고 도심에서 흐르는 물이고, 제일 안 좋은 건 지금 우리가 먹는 수돗물, 강제로 이렇게 뭘 한 것, 소독한, 염소 소독한 물, 이런 것들은 최악의 물이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지금 막 그죠. 정유기에서 중류한 물을 먹고 뭐 이러니까 제 특징이 말을 하다가 자꾸 딴 데로 새서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는 건데 이해하시고. 교란. 그래서 씨앗들이 엄청나게 태화됐고 멸종돼 가고 있고, 슈타이너 당시에도 그랬어요. 특히 유럽은 주식이 밀인데 밀의 생명력이 태화돼서 우린 쌀이죠. 예전에 농민들은 벼를 베서 일부를 그 다음에 씨앗을 썼잖아요. 유럽은 밀을 일부를 그 다음에 밀 씨앗으로 쓴 거죠, 종자로. 근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게 돼 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온갖 대형 종자 회사들의 그 장난질도 있고, 종자를 많이 팔기 위해서 씨앗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못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F1 교잡종을 만들어서 F2가 나올 땐 그게 안 나오게 만들어 버리거나, 좀 더 심한 경우는 GMO라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어 버리거나, 뭐 이런 것에 결과 나타난 현상이 모든 식물의 생명력이 퇴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슈타이너 박사를 찾아온 거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농사 현장에서. 그랬을 때 슈타이너 박사가 말한 게 바로 이 책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올가닉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상당 부분 유기농업의 원리를 얘기하고, 거기에 식물의 존재, 식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보고 그 존재 방식에 인간이 편리성이나 증산,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개입하지 말라. 왜? 식물은 그런 별기운의 순환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농사 자체가 개입하고 건드리고 경작 자체가 어쩌면 자연계에서부터 식물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돌려줘라는 거죠, 그 공간에. 어떻게? 그래서 9가지 증폭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달력은 시간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 준다면, 증폭제는 농사 현장 공간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별기운을 땅이 받고, 그 건강한 땅에서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온전하게 별기운 순환 속에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필요에 의해 뺏어왔던 것들을 돌려줄게. 의 증폭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폭제를 보면, 저도 이 증폭제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막 이렇게, 이건 뭐지? 신기할 거예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장면도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고. 일단 증폭제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저희 농장 이름이 솥불 농장인데 이제 세계 농민들이 500번 증폭제라고 불러요. 요걸 소똥 증폭제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501번 요걸 수정 증폭제라고 불러요. 요게 소똥 증폭제입니다. 소뿔에
소똥을 넣어서 11월, 10월 그러니까 가을에 한 50cm 내지 70cm 땅에 묻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 4월, 이제 올해는 5월에 캐라 그랬는데 그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캐서 지난 시간에 실습 시간에 했는데 요 소똥을 빼내서 빗물에 풀어서 1시간 동안 젓죠. 소용돌이가 생길 때까지 좌측으로 젓다가 그 소용돌이를 깨면서 우측으로 젓기를 1시간. 그러면 이제 거의 사람이 기진맥진 되는데 슈타이너 박사는 한 사람이 저으라고 그랬어요. 저으면서 이 소똥이 풀어내는 별 기운의 그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기계를 만들어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1시간 동안 돌리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슈타이너 박사는 인간이 그럴 것이다. 기계를 만들 것이다. 힘드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암소의 뿌리거든요. 암소의 똥이거든요. 근데 송아지를 한두 마리 놓은 암소의 뿔, 황소의 뿔은 왜 안 될까? 구별은 쉬워요. 암소의 뿔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고요. 황소 뿔은 이렇게 거의 직선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송아지 한두 마리를 놓았다는 건 아마 뭐라 그래야지? 좀 이렇게 자손을 퍼뜨려 보고 그런 뭐 하여튼 과정을 충분히 겪은 소의 뿔을 사용하라 이런 것 같은데 소가 송아지를 놓고 송아지한테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이 뿔이 잠시 이렇게 모든 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송아지가 먹을 젖을 만드는 데 써요. 그래서 소 뿔이 이렇게 밀집도가 잠시 이렇게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뿔이 성장을 멈춘다는 거죠. 그 대신 이렇게 길이는 자라요. 마치 겨울을 난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듯이. 그래서 송아지를 한 마리 놓고 한 마리 젖을 먹이면 여기 그 줄이 생겨요. 요거 테두리가. 요걸 각륜이라 그러는데 이게 목에 보면 2개가 있죠. 요거는 송아지 2마리를 놓은 암소의 뿔인 거죠. 그래서 암소의 뿔을 사용하고 암소의 똥을 사용하고 암소의 똥의 조건은 풀을 먹인 암소의 똥이거든요. 풀을 먹인 게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요즘 다 사료 먹이고 밀식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똥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요걸 이제 가을에 묻어서 봄에 캐서 씁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울 태양의 증폭제라고 불러요. 모든 증폭제는 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증폭제에 사용하는 동물, 식물, 장기는 또한 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별 기운과 관련이 있다고 모든 증폭제는. 그래서 이거는 겨울 태양의 증폭제라고 그러는데 겨울 되면 모든 게 얼어붙고 땅 속으로 기운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뿔은 요거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501번 수정가루 증폭제는 이게 저 장석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뭐 석영, 장석, 모래, 수정 이거 99% 정도가 규소로 되어 있어요. 규소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빛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름 태양의 증폭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가을에 묻는데 가을에 땅에 묻어서 겨울을 나지만 얘는 봄에 묻어서 여름을 나요. 그래서 가을에 캔에서 써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만든 게 수정 증폭제인데 수정 증폭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엄청 밀가루만큼 곱게 빠서 역시 솥불에 넣어서 여름 동안 땅 속에 있다 가을에 캐낸 거죠. 그래서
그걸 갈아서 귀 이렇게 파내는 거 있죠. 그 소똥 증폭제를 푸는 정도의 물에다가 조금 작은 그 양은 좀 작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정도 물에다가 한 4g 정도를 넣고 역시 1시간을 저어요. 미치고 환장하죠. 계속 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땅에 뿌려요. 얘는 식물 자체에 뿌려요. 그래서 뿌리는 건 식물에 따라 달라요. 특히 얘가 좋은 건 허브, 과일나무, 벼, 쌀 이런 데 뿌리면 일단 열매의 겉을 윤택하게 만들어서 병원균의 침투를 막아줘요. 그리고 모양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강한 그 항병원 작용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 보면 벼를 심어 놓고 그리고 잎이 이렇게 나올 때 또 꽃이 피기 전에 그리고 열매가 고개 숙여서 수확하기 전에 이렇게 뿌리거든요. 다만 이 수정 증폭제는 꽃이 핀 어떤 식물이든 꽃이 핀 상태에서는 안 뿌려요. 왜냐하면 이게 수정인데 빛을 받아들이고 반사하는 규소가 거의 99%에 가깝다면 이렇게 갈아 놓으면 엄청난 양의 빛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꽃이 핀 상태에서 뿌리고 이러면은 아마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슈타이너 박사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500번은 1시간을 젓는데 오후 3시 이후에 잎의 날,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늦은 오후 무렵에 이렇게 저어서 뿌리고 얘는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 얘는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5시에서 요즘 해가 5시 반 6시 되면 뜨니까 5시 6시 사이에 작업을 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이 솥불 증폭제는 한 번 쓰고 이게 한 5년 쓰면 이게 부서지거든요. 안 부서지지 않으면 계속 사용해도 가능한데 여기다가 수정가루를 넣으면 한 번 쓰면 버려야 돼요.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고 아까 부식토 얘기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소똥 증폭제 효과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이 땅에 부식토를 엄청나게 많게 해줘요. 이제 여기서 번역을 여기 보면 부식토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 이게 뭘 생각하시나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면 산에 숲에 가면 낙엽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그 낙엽을 마른 낙엽을 쓱 걷어내면 이 낙엽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이렇게 어중간한 층이 나오죠. 거기에 하얀 균사,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쫙 끼어 있는, 그리고 그 밑에는 흙은 이렇게 우리가 때알 구조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느낌이 좋아요. 손으로 만지면 복실복실하고 여기에 뭘 심으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흙을 부식토가 많은 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은 흙이고 이걸 이제 비옥토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소똥 증폭제를 땅에 뿌리는 이유는 이제 주로 적어도 2번은 뿌리거든요. 봄, 가을. 농사가 시작하기 전에 농사를 정리하고 그러면 이 땅에 부식토층이 많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식물을 이렇게 우리가 뿌리를 캐내면 눈에 보이는 뿌리 외에 사실은 그 뿌리의 작용보다는 거기에 붙어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들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뿌리들이 너무나 깊게 내려가게 만들어줘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실뿌리라고 그러나? 하여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실뿌리의 양을 많게 해주고 이 실뿌리가 깊게 들어가게 해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웬만한 가뭄에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00번은 땅, 501번은 식물체 자체 이렇게 보는데
이게 반대되는 개념의 저 증폭제예요. 이거는 겨울의 태양이면 이건 여름의 태양인 거죠. 겨울에 묻혀 있고 여름에 묻혀 있고 식물체에 뿌리고 땅에 뿌리고 이렇게 500번, 501번이 생명 역동론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증폭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개만 하는 정도로 막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2시 반까지 해도 괜찮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02번과 503번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는 토플 증폭제라고 그러고 503번은 카밀레 증폭제라고 그래요. 카밀레 아시죠? 카모마일. 이 농장 주변에 이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아마 농장 주변에 흔히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들풀의 종류인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이런 풀들이 뭐 이렇게 널려 있더라고요. 근데 토풀은 우리나라 자생하는 토풀이 있어요. 카밀레는 없어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카밀레가 가지고 있는 성질, 이 카모마인 차 드셔보셨죠? 언제 드세요? 잠자기 전에 드시면 숙면할 수 있죠. 먹고 나면 이렇게 흥분됐던 게 착 가라앉는 신경 안정제 같은, 그건 카밀레가 가지고 있는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카밀레를 만지면 냄새가 이렇게 나요. 꽃과 잎을 만지면 냄새가 나는데 그건 유황과 칼륨인가? 칼슘, 그쵸. 주로 유황 냄새예요. 유황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그건 유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옛날에는 아마 이 카밀레 차에다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고기를 거기다가 이렇게 일주일 정도씩 보관해도 고기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에테르를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카밀레 증폭제예요. 요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토풀인데, 토풀은 슈타이너 박사가 말하길 식물 중에서 이런 풀이 있을까라는 이게 모범적인 풀. 뭐가 모범적이냐? 이 토풀도 역시 만지면 거른 냄새가 슥 나거든요. 꽃에서 유황이 많다는 건데, 이 유황은 물론 이제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박현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토풀에 있는 유황과 카밀레에 있는 유황은 달라요. 뭐가 다른지 모르는데 하여튼 슈타이너는 되게 이제 그 불친절하게도 그냥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가서 다른가 보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토풀은 어떤 풀보다 유황이 얘 속에는 그 K라는 원소가 많거든요. 이거 아시죠? 칼륨. 얘 속에는 칼슘이 많다고 그랬나요? 맞죠? 네. 유황과 칼슘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유황이 이 농업 강좌 책에 보면 유황은 영혼을 실어 나르는 전달자라는 거죠. 정신을 실어 나르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강의 중에 박현수, 그러니까 별 기운을 실어 나르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기운, 뭐 영혼, 정신, 옛날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렀겠지만 결국은 별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풀 증폭제는 아스트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풀과 카밀레는 정반대의,
그래서 이 토플은 금성과 관련이 있는 증폭제라고 얘기를 해요. 카밀레는 수성과 관련되어 있는 증폭제라고 해요. 아까 증폭제 하나하나, 증폭제에 사용하는 기관, 풀들은 다 별들과 관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들을 받아서 생겼으니까. 근데 그냥 금성과 관련이 있으면 쓰면 되는데 그냥 쓰기에는 뭔가 부족해서 이것들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농장 안에 있는 동물의 기관과 연결을 시켜요. 그 안에 집어넣든. 그래서 땅에 묻는 거죠. 그래서 금성과 관련 있는 내장은 뭐예요? 소장. 아니, 신장. 네. 신장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방광이잖아요. 오줌보. 우리가 왜 신장은 기억의 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방광을 토프를 방광에다 집어넣어요. 여기는 수성과 관련이 돼 있다고 했는데 수성은 흐르는 뭐 그런 흐르는 뭐라고 슈타이너가 얘기했는데 하여튼 흐르는 행성이다. 장기 중에 흐르는 행성은 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암소의 소장도 이렇게 흘러서 지나가는 기능을 하니까 조합을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수성은 소장과 관련이 있고 뭐 있죠. 목성은 뭐 간과 관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그것 식물들도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 이걸 이용해서 땅 속에 똑같아요. 가을에 묻어두면 그 다음에 봄에 캐내서 요건 퇴비 더미 속에 넣으면 퇴비가 아스트랄 성분이 강해진다는 것은 마치 그 별 기운이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얘 증폭제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밀레 증폭제는 얘를 넣어버리면 퇴비가 너무 많은 걸 이제 아스트랄 기운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식물이 웃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막 자라요. 안 좋은 현상이죠. 웃자라면서 병도 생기고 벌레도 달려들고 약해지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아스트랄 기운, 그러니까 생명력, 토플은 별 기운, 이렇게 대조적인 것들을 각기 퇴비에 넣어서 퇴비가 이렇게 증폭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504번 증폭제가 있는데 504번은 약간 특이해요. 이따가 점심시간에 보면 504번은 쐐기풀 증폭제거든요. 이 쐐기풀은 저 뚝에 가면 있고 여기 가면 토플이 있고 저쪽 화장실 옆에 가면 카모마일이 있고 또 닭장 옆에 가면 이따가 쓰는 이제 모든 증폭제에 사용하는 풀들이 있어요. 한번 구경해 보시고 팻말을 붙여 놨었지. 그걸 보시면 되고 이 쐐기풀은 이제 보기만 해야 돼요. 만지면 큰일 나요. 벌에 쏘인 것처럼 아파요. 그 잎에 그러니까 개미에 쏘이면 붓죠. 개미가 개미산이라는 그 독성 물질을 피부 속에 넣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저도 어제 일하다 지금 개미에 쏘여가지고 온몸이 지금 아픈데 그 쐐기풀 자체에서도 개미산이 나와서 쐐기풀은 이렇게 규소가 딱딱한 광물질이잖아요. 벌의 침처럼 그 잎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탁 건드리면 그 침이 손에 박혀서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개미산을 내뿜어서 심한 사람은 일주일,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정도는 계속 아파요. 벌에 쏘인 것처럼. 죽지는 않아요. 근데 아프지만 이게
일종의 치료제라고 슈타이너가 말해서 일부러 가서 맞는 사람도 있다. 건드려서. 근데 이 쐐기풀은 화성과 관련이 있는 증폭제예요. 화성은 내장 중에 뭐지? 비장 막 그 뭐 안 맞는 거 먹을 때 보면 왜 비위 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네. 때 비장. 저 비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어디 있대요. 갈비뼈 밑에 왼쪽. 비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면역 세포를 강화시켜주고 뭐 이런 이제 면역 기능을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이 쐐기풀은 그냥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데 6월, 7월 이 정도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때 다 통째로 잘라서 말린 다음에 땅속에 그냥 그대로 묻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묻어둬요. 다른 증폭제는 봄에 묻어서 가을에 캐든 가을에 묻어서 그 다음에 봄에 캐는데 이건 1년 동안 땅속에 묻어둬요. 이 자체로 말려서. 그래서 신기하게도 얘는 가축의 어떤 기관과 연결시키는 게 없어요. 왜 없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슈타이너 박사가 이 책에서 보면 이 쐐기풀을 극찬을 해놔요. 우리는 건들지도 못하는데 왜 쏘기 때문에. 근데 이 쐐기풀을 사람의 심장 옆에 두고 둬야 될 만큼 소중하고 너무나 좋은 영향을 주는 풀이다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뭐 제가 나중에 알았는 거지만 티벳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 쐐기풀을 잘라서 그 스프나 죽으로 먹더라고요. 우리가 식습관이 망가지면 이것을 먹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올 거다라고 슈타이너가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풀인데 쐐기풀은 이따가 가서 한 뿌리를 이렇게 보세요. 뿌리 부분이 이렇게 막 자라는데 꽃은 이렇게 작게 피거든요. 이 뿌리 부분이 오렌지색이에요. 오렌지색이란 건 철분이 많다는 거고 철분을 좋아한다는 거고 철분이 많다는 땅은 빨간 흙인데 거기에 잘 자라요. 그래서 거기에 심어두면 철분을 제거하는 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철분은 화성의 성질이 못 먹어도 직선 고 바른 걸 향해 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화성의 프로세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비장이나 쐐기풀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곧바로 서 있게 만들고 뭔가를 조화 있게 만들어주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하는 역할을 이 쐐기풀이 한대요. 그래서 모든 증폭제를 퇴비더미에 넣을 때 그 가장 중앙에 쐐기풀을 넣어요. 그래서 아까 카밀레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카밀라가 없기 때문에 독일이나 다른 데 가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아니면 뭐 씨앗을 가져와서 심거나 하는데 그렇다면 카밀레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고스란히 하는 것들 비슷하게 냄새나 향이나 역할을 봐서 대체물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찾아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너무 힘든 것들이 있어요. 예, 뭐 사슴 방광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솥불도 구하기 힘든데 실제로 솥불 제가 구해와서 해봅시다라면 솥불도 못 구하고 암소의 풀 먹인 소의 똥도 구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기르지 않는 이상은 기를 수도 없죠. 어디서 길러요. 그래서 이 쐐기풀만큼은 대체 불가. 너무나 소중한 풀이고 화성의 성질을 닮았기 때문에 이 쐐기풀은 그 자체로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와 결합시켜서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냥 쓰는 거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돼요. 아까 카모마일을 우리가 차로 마셨을 때 토풀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셨을 때 그 위장이 아픈 사람
위염 뭐 이런 것들은 토풀은 이렇게 훌륭한 재생 능력을 키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모든 풀들은 음용하면, 차로 활용하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신 철분이 많기 때문에, 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소와 만나서 즉시 산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관이 안 돼요. 그때그때 먹어야 되고, 보관하려면 무조건 얘를 말려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504번 쐐기풀 중폭제고, 생략하고 막 넘어가겠습니다. 505번 증폭제. 505번은 떡갈나무 증폭제예요. 떡갈나무는 껍질이 두껍고 크지만 어렸을 때는 그 모양이나 본인의 특성 때문에 균, 충, 주변의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떡갈나무 중폭제는 달과 관련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달 하면 생명역동농업에서는 떠오르는 게 이제 착착착 있는데, 아까 박규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병이란 건 전기체가 과도하게 개입했을 때 발생하는 거다. 그런데 성기체가 그러니까 아스트랄이 과도하게 작용했을 때 틀어지면서 발생하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광물질,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4개의 물질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아스트랄, 역동농업에서는 성기체라고 그러는데, 이 성기체는 식물에게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병이 식물 성기체의 틀어짐으로 생기는 건데, 식물은 성기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그러면 병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식물은 병이 많죠.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나 더워 죽겠어. 그래서 이 슈타이너 박사는 식물의 병은 달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과 달리.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그 병과 관련되어 있는 게 달이에요. 그래서 이 떡갈나무 중폭제는 식물의 병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떡갈나무 중폭제를 소 두개골에 넣습니다. 소 두개골이 요만해요. 한 주먹 안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소 두개골은 아까 그 수사슴의 방광, 이 막이 있는 공처럼 생긴 이 막은 흡수하고 기억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슈타이너도 그런 얘기했는데, 신장이 기억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토풀 같은 경우는 이 별기운을 받아들이고, 막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기억해요. 그래서 토풀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약간 이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별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런 정도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대신 이 소 두개골은 하여튼 이렇게 생겼나? 소 두개골은 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두개골이. 근데 요 뼈 안에 두개골은 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데요. 이 구조. 물론 다른 두개골을 써도 돼요. 소는 이제 잡으니까 구하기 쉬워서 쓰는데, 뭐 예를 들면 말 머리 뭐 이런 거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갈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달과 연결된 기운들을 훨씬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같은 역할을 하는 동물의 기관에다 넣는 거예요.
요거는 물이 흐르는 뭐 처마 밑이나 눈이 쌓여서 눈물이 흐르는 이 약간 축축한 곳에 묻어두면, 가을에 묻었다가 봄에 꺼내서 요걸 쓰는데, 요걸 쓰면 아까 식물의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빗물이 비가 올 때 비는 상당 부분 달이 비춰주는 기운을 가지고 지구로 내려보내거든요. 그것이 과하면 식물에 병이 와요. 그래서 식물이 병드는 걸 가만히 보면 달이 비추거나 비가 오거나 요것과 연관이 많아요. 이제 과하게 비쳤을 때, 과하게 비가 내렸을 때는 달 기운이 과하게 왔을 때, 아까 동물은 아스트랄이 과하거나 틀어졌을 때, 식물은 달의 기운을 받아서 내려오는 빗물이 과했을 때. 근데 떡갈나무 달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떡갈나무 중폭제를 뿌려주면, 퇴비 속에 뿌려주면 이 퇴비가 밭에 들어가서 식물이 곰팡이나 병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이제 떡갈나무 중폭제의 라는 거고, 근데 실제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소의 두개골에 떡갈나무를 부셔서 넣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보이시.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깊게 할 때 박교원 선생님이 그리는 사각형 그려놓고 여기 소, 양, 증폭제제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했지만 여기서 보니까 딱 반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박교원 선생님 천재다 막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때. 아까 왜 이쪽 네. 아스트랄이라고 그랬나요? 에테르? 아스트랄, 데려왔습니다. 아스트랄 기운, 에테르. 그거 할 때도 봄에 올라갈 때 에테르 할 때도 저렇게 쉽게 설명하다니 저도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06번이 있는데, 506번은 우리가 잘 아는 민들레 증폭제입니다. 이 민들레 증폭제는 목성과 관련이 있어요. 아까 제가 목성은 뭐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간? 네. 간이라고 그랬죠? 이 민들레 증폭제는 민들레를 따서 지금이에요. 5월에 꽃이 피는데 조금 늦었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따면은 민들레가 네. 씨앗으로. 여기 지금 따난 이렇게 말리면 밑이 이제, 우리나라는 습한 그 장마철 이런 게 있어서 곰팡이 쓸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햇볕이 안 보는 곳에 말려서 이거 차로 드셔도 돼요. 민들레는 우리가 흔히 태양의 식물을 해바라기로 알고 있는데, 모양이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해바라기는 목성이나 화성의 식물이고, 진짜 태양의 식물은 민들레예요. 민들레를 이렇게 이제 두면 뭐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하얗게 네. 홀씨. 네. 그걸 이렇게 크게 들여다보면 오각형이에요. 이 딱 아까 오각형 보면 빛이 생각이 나잖아요. 벌집도 보면 오각형이에요. 육각형인가요? 벌집 오각형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스타이너가 벌집이라고 그랬어. 그건 모르겠어. 확인해 볼게요. 제가 외워서 하는 거라서. 또 이게 뭐가 있던데. 수정. 아까 보여드린 이수정. 또 오각형. 이 오각형이라는 것과 민들레라는 것은 그 태양과 관련이 있고, 실제로 해바라기는 태양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태양이 이렇게 여기처럼 비추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민들레는 태양을 따라 움직여요. 아침에 가면 다 오므리고 있고, 해가 뜨는 9시, 10시
제가 위에 올라가는 그 시계에 이렇게 폈다가 저녁 되면 닫아버리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3번 하면 홀씨 되는 건데 한 번 할 때 따야 이렇게 말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나온 김에 민들레는 이렇게 보관해서 장간막이라는 이렇게 간이나 이런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횡격막이라고 그러는데 고깃집에 가니까 장간막 부위 팔기도 하던데. 하여튼 그 이렇게 장기를 둘러싸는 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슴의 방광처럼 이 막은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들레는 진짜로 태양의 꽃인데 이 민들레 안에 오각형이라는 것은 다 규소 성분이라는 거예요. SI 규소 성분이라는 건데 이건 별이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교량 역할을 하고, 실제로 규산은 지구 표면에는 47% 정도가, 거의 절반이 규소래요. 규소. 그리고 대기 중에도 미미하게 떠 있고, 이런 것들을 식물이 받아들이도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민들레 증폭제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싸서 가을에 묻어서 그 다음에 봄에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목성의 어떤 뭐 프로세스라고 그러던데, 목성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규정력 같은 게 무엇을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뭐 이렇게 아름답게 형상 짓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들레 증폭제를 뿌려주면 퇴비가 이렇게 슈타이너 박사가 말하길 내 농장에 이런 풀들도 자라고 증폭제가 묻어져 있고 증폭제에 필요한 동물들이 자라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순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적당한 거리 야트막한 산들이 있어야 돼. 숲이 있어야 되고, 그 숲에는 키가 큰 나무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다년색 나무와 관목, 키가 작은 철쭉 같은 나무들이 자라서 그 기운들을 받는데, 그 좋은 기운들이 숲에서부터 오는 곳에 농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오는 곳을 누가 받느냐? 얘가 받는 거예요. 민들레. 내가 필요한 걸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민들레에 들어있는 규소 성분이 그런 교량, 다리 역할을 하는 거, 유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507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쥐오줌 풀 증폭제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쥐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쥐오줌 풀인데, 쥐오줌 풀은 저쪽 돌아가면 4포기가 심어져 있고, 2개는 서양에서 온 거고 2개는 토종이에요. 토종은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살려면 한 포기당 2만 원. 요즘은 그 화분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자생되는 지오줌 풀을 보려면 대관령 같은 계곡에 적당히 습하고 음지인 곳에 가면 지오줌 풀이 있고, 그 지오줌 풀이 5월 지나면서 꽃이 피거든요. 꽃이 안 피면 구별하기 좀 힘든데, 꽃이 피면 지오줌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맡아보면, 아니지, 지오줌 냄새를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오줌 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풀은 옛날에 신경안전제로 썼대요. 그래서 뿌리를 알코올에 담아서 매일 저녁 먹으면 왜 쉽게 감정이 흥분되는 사람, 뭐 잠을 못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녁마다 차로 마셨다 그러고, 실제로 이제 의학적으로 많이 쓰던 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오줌 풀은 지오줌 풀 속에는 인이 많이 들어 있어요. 아까 여기 민들레는 규소라 그랬죠. 요거는 토성과 관련이 있는 풀이에요. 멀리 있는 행성과 관련이 있는데, 지오줌 풀 자체가 굉장히 열이 있어요. 열을 가지고 있는, 그게 뭐 뜨겁다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오준풀 꽃을 5월 지나면서 따서 착즙을 해서 햇볕이 안 드는 서늘한 공간에 한 3개월 정도 두면 이제 이게 저 포도주 만들 때 비슷하죠. 김치. 이게 우리 야스다 보카시 만들 때처럼 유산 발효를 시키면 3개월 지나면 지오준풀 증폭제로 쓸 수 있는데요. 이걸 퇴비에도 뿌려주고 작물에도 뿌려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냉해를 입거나 추위에 동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마치 추위에 식물한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퇴비뜸에 뿌려주면 따뜻한 기운이 번져서 그 안에 지렁이한테 엄청나게 이롭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오준풀은 인으로 많이 돼 있고 토성과 관련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네. 민들레 꽃이가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이라고. 네. 시정하겠습니다. 저 스마트폰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걸 지금. 508번 새뜨기 증폭. 새뜨기 아시죠? 똑똑 끊어지는. 새뜨기 증폭제는 사실은 증폭제라고는 할 수 없는데 새뜨기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새뜨기가 자라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 뭐가 이렇게 맺히죠. 그 전에 밑이 약간 불구스레 할 때 잘라 가지고 말리거나 그걸 그냥 삶아서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새뜨기가 보면 이렇게 풀들이 보면 이렇게 자라는 게 있고 이렇게 넓게 자라는 게 있잖아요. 뿌리도 보면 이렇게 자라는 게 있고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렇게 자라는 것들은 우주적 기운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새뜨기 대표적인 경우. 이 민들레도 그렇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감자나 토란 보면 잎도 둥글, 뿌리 속에 열매도 둥글, 이런 것들은 지구적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새뜨기는 우주적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에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얘의 77%가 규소예요. 규소는 광물질이고 태양빛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당연히 우주적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규소가 옛날에 약재로 많이 쓰였는데 요즘도 뭐 규소, 규산 이런 걸 농업에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벌레를 뭐 죽여버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 규소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새뜨기는 뿌려주면 버섯처럼 곰팡이, 박테리아 같은 애들은 습하고 빛이 없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고 보름달이 뜨고 이러면 우리나라 땅은 습하고 막 그러면 곰팡이가, 박테리아가 이렇게 창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름달이, 장마철 무렵 보름달이 뜨기 전 한 3, 4일 전에 얘를 비워다가 끓여서 뿌리거나 말렸다가 그 가루를 이렇게 한 20분 정도 저어서 뿌리면 그 박테리아, 곰팡이들이 생기는 병을 치료하는, 아니면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새뜨기 증폭제예요. 요거를 새뜨기를 사용하는 시기는 달이 지구에 가까이 오기 전, 그리고 비가 내리기 전, 우리나라는 뭐 6월 중순쯤 장마철이 시작되죠. 그 전에 그 식물에게 발생하는 곰팡이병들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면 좋다는 거고요. 수시로 뿌려주면 좋긴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08번까지 했으니까 9가지 증폭제를 다 했잖아요. 이 증폭제는 그냥 통이 지금 다 뭐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나중에 만들어 보기로 하고 농민들은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용법, 보관법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조금 심화 학습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오후에 실습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할 거예요. 1930년도에 1925년도에 슈타이너 박사가 사망하죠. 그 농사 방법을, 이 강의를, 독일에서 이 강의를 들었던 농민들 일부가 그 후 100년 가까이, 지금 100년 가까이 됐죠. 발도르프 교육 100년 된 거죠. 2019년. 생명 역동농업 또 그만큼의 긴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 전에 슈타이너 박사의 직접 강의를 들었던 독일의 마리아 툰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분이 만든 달력이 이거예요. 이거. 이 아무나 못 만들어.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만들다가 그 아들도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달력을 이제 못 만드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조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 만든 게, 작년에 만든 게 이 달력이에요. 믿어도 되나 싶긴 한데 일본의 피리오두니 선생님이 이 달력을 만들거든요. 일본 걸 사용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동경 표준시를 쓰죠. 네. 30분 시차가 있는데 우리가 늦어야 되는 거죠. 일본에 맞추는 거 빨라진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원래 달력은 정확한, 이게 왜냐면 그 천체 운행도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현실의 시각은 일본인 동경에 맞춰져 있는 건데 우리 시간으로 써야 되는 거죠. 30분. 네, 평양으로 맞추면 돼요. 북한은 자기 시간을 쓰더라고. 맞죠? 네. 근데 우리나라랑 저번에 그 사이 좋아지면서 네. 잠깐 서울 시간이랑 맞춘다고 해서 그래요. 평양시를 포기. 네. 그래서 이 달력을 독일에서 만든 게 원본이 내년 달력 같으면 올해 한 9월쯤 되면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제가 올해 원본은 그 황윤영 선생님 통해서 구했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황윤영 선생님 번역을 부탁했는데 한 지금 3분의 1쯤 하다가 몸이 불편해서 못 하시는 것 같고, 일본에서 만든 건 그해 4월에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이미 시작하고 나오기 때문에 일본에 게 좋은데 받는 시기가 너무 늦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 역동농업이 필요하고 그런 게 진짜로 뭐랄까 이제 대중화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천되기를 원한다라면 저는 이 달력을 만드는 방법부터 연구를 해야 돼. 물론 천문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농업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슈타이너 이후에 100년 동안 이분들이 이걸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잎이니 뿌리니 열매니 했지만 이것은 그 100년 동안 유럽의 농민들이 실험해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검증을 거친. 그래서 뭐 이런 터무니없는 짓이 다 있어.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돼요. 슈타이너는 왜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태클 거는 사람하고 논쟁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얘기들, 농사도 마찬가지인데 보이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막을 치고 있는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을 건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실천해서 보여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동농업도 100년 가까이 보여오면서 이 달력을 만들었고 증폭제를 다 만들어 왔어요. 증폭제를 사용하는 시간이나 별자리도 다 있는데 그 각각의 별자리마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생명 역동농을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생명 역동농을 하는 농장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풀과 동물들을 직접 기르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토프를 위시한 카모마일이 농장에 자라고 있어야 되고 동물들이 크고 있어야 되고 숲속에 이런 기운들이 주고받는 지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슈타이너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이렇게
진화 발전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 1930년도에 마리아 툰 여사가 종합 증폭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려면 죽어나요. 근데 쓰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이거 소똥 동일한 아까의 소뿔에 넣는 똥 50리터에다가 현무암 가루 500g, 계란 껍질 가루 만든 거 100에서 200g, 산성이 강한 땅이면 200g 아니면 이렇게 써서 이걸 나무로 만든 이거 뭐 시멘트, 플라스틱 이런 거 안 되고요. 나무로 만든 통 안에 넣고 삽으로 1시간 동안 뒤집습니다. 빵반죽기처럼 교반기 크게 있어서 이렇게 섞어요. 인간이 기계를 만들 거다. 1시간 하고 나면 뭐 죽어요. 아까 젓는 거는 한 사람이 저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여럿이 저어도 상관은 없답니다. 아 그래요? 그 1시간을 저어서 이 상자 같은 데 넣습니다. 3분의 2는 땅에 묻혀 있고 피트모스를 이렇게 깔아줘요. 이 피트모스는 잡균이나 에너지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준대요. 피트모스가 뭐냐 하면 학원 같은 데 가면 옛날 이끼가 끼어있던 게 이렇게 툭툭 땅속에 묻혀서 그걸 꺼내서 지금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끼 말린 거. 수만 년 전에. 그래서 여기다 놓고 4주, 한 달 뒤에 다시 1시간 삽으로 또 저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난 다음에 2주 맞나? 네. 2주일이 지난 다음에 사용하면 종합증폭제가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거기 선생님 저 검은 봉지 하나 주세요. 거기 매달려 있는 거. 네. 네. 아 자세한 건 아주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간간히 공부하면서 메모해 둔 건데 말 안 한 내용도 여기 이렇게 메모로 다 들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파일이나 이런 걸로 드릴게요. 이 증폭제는 20분만 저으면 돼요. 대신 그 농장이나 땅에 1년에 한 번만 뿌려야 돼요. 얘가 너무 강해서 여러 번 뿌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작물이 막 키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웃자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만, 특히 그 농지 중에 사막처럼 황폐하고 척박한 땅에는 이게 종합 증폭제가 좋다. 제가 좋은 건 20분만 저어도 돼. 20분만 저어야 된다는 게 너무 좋아. 1시간 젓다 보면 거의 막 탈진 상태에 오거든요. 나이가 50 넘으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30대 때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가뿐하게 저었는데 사실 저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소똥 증폭제 1시간 저어야 되죠. 수정가루 증폭제 수시로 1시간씩 저어야 되죠. 지오준풀 20분 저어야 되죠. 나머지는 테비tom에 넣는 건데 그 다음에 요거는 쓰는 사람 20분이면 좋은데 요것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요거라도 사용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 땅이 비옥해지고 쉽다고 여러 번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는 했어요. 마리아 툰 여사가. 식물이 너무 기대보다 이상으로 막 자랄 거다. 그래서 요걸 아마 쓰는 데를 보니까 사막 같은 데 있잖아요. 농사 짓는데 땅이 되게 척박하잖아요. 그런 데는 요걸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뿌리를 깊이 들어가야 될 때는 아까 소똥 증폭제 같은 걸 뿌리고 그 과일나무만 과수원을 하거나 뭐 허브를 많이 심었거나 이럴 때는 수정가루 증폭제를 사용하는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퇴비나 영양분을 사용할 때는 카모마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퇴비에 넣는다고 그랬는데 액비 같은 거 만들 거나 뭐 그냥 구정물 같은 걸 내가 다시 이렇게 주려고 그럴 때 구정물에 그 에스테르 생명력을 막 넣고 싶다 그러면 그 카모마일 증폭제를 넣어도 상관없죠.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중요한 점은 1930 스타이너 사후에 그 제자들이 종합 증폭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저희 농민들이 만든 게 요게 종합 증폭제예요. 땅 속에서 한 2, 3년 보관했다 계속 쓰면 되고, 그냥 한 줌만 넣어서 그 소똥 증폭제처럼 거기에 풀어서 20분 저어서 같은 방법으로 땅에 발포하면 좋은 증폭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수정가루 증폭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저으실래요? 이걸로 20분 하실래요? 20분이요. 그러면 집에 텃밭 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조그만 그 병에다가 이거 저은 다음에 가져가셔서 이렇게 뿌려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수고하셨고, 여분으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